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한 곳이기도 하고 월급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고 다들 친형제 같아서 뼈를 묻고 일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회사의 주인의식도 갖게 되고 내 회사가 잘 안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지 나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직급도 높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은 일이고 개인 시간은 개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길다 보니 동료들과 친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몇몇 직원은 관두고 바뀐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흐려졌지만 다들 단합이 잘 되는 편이라 금세 분위기를 잡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면접 때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면 대부분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면접자에게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 어때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 어감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냥 회사에서는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좌우명이 공과 사는 구분하자라는 주의라서 솔직히 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 할수록 일이 피곤해지니까요. 하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그 친구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회사를 원치 않고 개개인의 실적만 중요시하는 편이죠.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하죠.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데 능률도 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가족 같은 회사에서 일해본 결과 가족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료의 경조사도 챙기고 결혼식 때는 와서 학익도 대주고 부모상, 조부모상까지도 챙겨주는 친구 같은 동료를 만난다는 것도 어쩌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 구구절절 회사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 동료들은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고맙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한 거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제 손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은 건 다름 아닌 제 아내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따로 지내고 있지만 편의상 그냥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을 아내라고 칭하는 것도 역겹고 이름조차 쓰고 싶지 않지만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이니 너무 채찍질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 사연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회사였죠. 지난 몇 년을 생각해보면 저도 회사에 참 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입사해 있던 상사였고 제가 그 당시 아내 앞에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면접을 같이 본 사람은 3명이었는데 쪼르르 셋이 들어가면서 제가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며 김호영씨, 이력이 독특하시네요. 발명대회를 많이 참가하셨네요. 협회에도 가입돼 있으신가 봐요. 어릴 때부터 발명을 좋아하셨어요? 네,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선택했고
가장 저와 잘 맞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 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하며 대답을 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솔직히 면접을 보는 자체는 떨리지 않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대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이 회사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호영 씨, 오늘 면접 봤던 최민아 대리예요. 사장님께서 호영 씨가 마음에 든다고 다음 달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제 합격 소식을 전했죠. 네, 감사합니다. 저 출근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꾸벅 인사를 했더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출근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회사 일에 대해 이것저것 말해줄 게 있어서요. 입사하기 전 미리 회사 돌아가는 사정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말에요? 네, 됩니다. 제가 회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잠깐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동네로 갈게요. 이력서에 있는 주소가 집 맞죠? 그쪽으로 제가 가죠. 도착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맞춰 나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회사 대리라는 상사가 저희 집 근처 카페까지 찾아왔습니다. 호영씨, 여기에요. 하고 저를 반기는데 회사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이 대리님, 근데 어떤 일로 저희 집 근처까지 오셨어요? 무슨 회사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 일이라기보단 그냥 호영씨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그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보고 좀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랄까, 나랑은 좀 다른 사람? 저 그런 사람한테 되게 끌리거든요. 사실 제가 좀 재미없게 자랐어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든 학창시절 보냈고 20살 되자마자 대학 못 가고 알바해서 등록금 모으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취직한 직장이 바로 여기예요. 솔직히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나름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중국에도 기업이 있어서 가끔은 중국으로 출장도 가고요. 나쁘지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첫 만남이었지만 호감이 있는 여자가 제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 재밌게 들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둘이서 4시간을 떠들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어둑어둑해졌고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먹으러 갈까요? 저희 동네까지 오셨으니 제가 대접할게요. 하고 대시를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시계를 보고는 저녁은 안 되겠네요. 선약이 있어서요. 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 달에 회사에서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 알죠? 괜히 회사에서 이런저런 얘기 돌면 서로가 피곤해지잖아요. 거기다가 호영씨는 또 신입인데 괜히 저랑 엮이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요.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재밌어서 저녁까지 먹고 싶었는데 그냥 그녀가 가버리니 뭔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되게 재밌어서 저녁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날 밤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리님, 우리 내일 한 번 더 만날까요? 그냥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10분 뒤쯤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나요. 그쪽으로 갈게요. 하고 긍정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닭다리를 뜯었죠. 치킨 한 마리를 시켜두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진짜 술 잘 먹네. 그렇게 먹다가 둘이 오늘 사단 나겠어? 하고 농담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날 저희 두 사람 술을 먹고 끝을 봤습니다. 술에 취한 저를 그녀가 모텔로 끌고 들어갔고 눈을 떴더니 아침이 돼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긴 했지만 제 옆자리엔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생수를 까서 벌컥벌컥 마시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그녀가 해장이나 하러 갈까요? 하고 제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밥을 먹고 헤어졌고 저는 입사 전부터 사내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상사와 티 안 나게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망상이었죠. 그 이후로 그녀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출근 때까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그날 실수했나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첫 출근을 하는 날, 당연히 제 눈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저는 그녀와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 날 저 포함 총 5명의 직원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요.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전부 그 여자 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이 회사 킹카라는 완전 어른공주라며? 맞아. 남자 직원들이 몇몇 대시를 했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그럴 때마다 법무팀에 얘기해서 해고까지 시켰다잖아. 뭐 여기 회사 사장 딸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부럽다 부러워. 하긴 저 얼굴에 저 몸매에 아쉬울 게 없겠지. 나도 저런 애랑 한번 사귀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그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 대리님과 가깝다는 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말할까 말까 말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하는 날 하필 그녀가 외근이라 만나지도 못했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제가 그녀 부서로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마치 이것도 우연이 아닌 그녀가 짜놓은 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근 둘째 날 드디어 그녀와 마주쳤는데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면대면 인사만 하길래 한층 기대로 올라갔던 어깨는 어느새 축 처지게 되었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신경이 쓰였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게 일을 가르쳐 주시던 상사분께서 자꾸 누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최대리? 지금 딱 보니까 최대리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최대리한테 마음 접어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회사에 입사하는 여러 남자들 홀리고 다니는데 마음 줬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카사노바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최대리일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저 여자 남자 관계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최대리한테 마음 주고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일만 하면서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 눈에 보일 리가 없었죠. 이미 제 가슴속에 그 여자가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또 밤까지 같이 보낸 사이다 보니 여기서 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기 10분 전 그녀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고 잠깐 얘기 좀 하죠. 하고 꾹꾹 눌러보냈는데 그녀에게 온 답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뭐? 왜요? 하고 뱉어버렸고 사람들은 그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그 뒤로 문자 하나가 더 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봤던 동네 카페에서 봐요.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전 퇴근을 하고 회사 입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차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그녀 옆을 쌩하니 그냥 지나갔고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뭡니까? 하고 물었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뭐가요?
하고 묻는데 정말 짜증나게 그 모습마저 너무 예뻐 보이더군요. 왜 남자들이 순종적인 여자보다 차갑고 도도한 여자한테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아니 그니까 우리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왜 아무 말도 없고 뭐 아는 척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끝인데요? 뭘 더 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 갈까요? 원하는 게 뭔데요? 하고 당차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게 아니고 전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기분만 내는 그런 사이 싫다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그쪽도 저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이 그게 가능해요? 하고 물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배를 잡고 웃더군요. 생각보다 순진한 스타일이었네. 호영씨, 여자 많이 못 만나봤죠? 네? 아닌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 딱 보니 사이즈 나온다. 무튼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혹시 능숙한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저 순진한 남자 좋아해요. 호영씨 진짜 귀엽다. 지금 그쪽 되게 귀여운 거 알아요? 역시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어쨌든 우리 사귀기로 한 건 그쪽이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대신 저는 제 시간도 중요한 사람이라 일주일에 데이트 2번 이상은 안 돼요. 딱 2번만. 대신 주말은 빼고 평일에 데이트해요. 전 취미 활동도 해야 하고 자기 관리도 해야 해서 주말은 바쁘거든요. 하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그래요 그럼. 저도 주말엔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만나는 거 어때요? 사내에는 비밀인 거죠? 네, 당연히 비밀이죠. 사내 연애하면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들리는 소문들도 다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고 헤어지면 다 여자 탓이라고 하잖아. 너무 피곤해. 그리고 너 이제 입사했는데 나랑 사귀는 거 소문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 내가 꼬셨다고 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솔직히 면접 볼 때 너도 나 마음에 들었잖아. 그날 내가 연락해서 안 났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그치? 하고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절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돌하고 당차고 세상에 무서운 거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죠.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만났던 여자들은 다 수줍고 조용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끈한 그 여자에게 순식간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리 둘은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주말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평일이면 2번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마다 늘 마지막 코스는 모텔일 정도로 저희 둘은 불같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사내 연애는 지들끼리만 모르고 다 안다는 말이요. 제가 그녀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최대리 말이야. 남자친구 있는 것 같던데 너는 알고 있지?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 몰라요. 남자친구 있어요? 저 최대리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요. 야, 웃기지 마. 내가 슬쩍 떠보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네 사실 접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 임마. 너 최대리랑 같이 있는 거 우리 다 봤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우리한테 들키냐? 근데 너 최대리랑 만나는 거 괜찮아? 하고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웃겨서 뭐가 괜찮은데요? 최대리랑 사귀는 거요? 아니면 뭐가 궁금한데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 최대리가 잘 사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리가 말이야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어. 너 입사 전부터 스쳐간 남자도 많고 이래저래 좀 그렇더라고.
암튼 멀쩡한 여자는 아닌데 너 만날 땐 안 그러나 해서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던데요? 솔직히 뭐 까놓고 말하면 1년 정도 만났는데 너무 완벽해요. 나랑 데이트 패턴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해요. 회사가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한입니다. 솔직히 최대리 정도 되는 사람 찾기 힘들지 않아요? 키 크지, 몸매 좋지, 얼굴 예쁘지, 성격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저 나이에 연애 안 해본 여자가 어딨겠어요? 몇 번 연애한 것 가지고 남자 관계 복잡한 애만에 이런 소문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혹시 괜히 질투나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거 아니죠? 선배도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요. 안 그래도 우리 비밀로 연애하는 이유가 사내 연애하면 여자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좀 배려해 주세요 좀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 참 여자로 사는 삶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이 그리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제 연애를 잘 지켜주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내심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소문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사내에서 인정하는 공식 커플이 되는 거고 다른 남자들이 찍적거리지도 않을 테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회사 내 킹카라 은근슬쩍 눈독을 들이고 대시하는 남자 동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들도 어차피 결혼 정년기라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연애를 할 수만은 없었죠. 제가 은근 몇 번 결혼 얘기를 흘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없으니까 괜히 결혼하려고 자꾸 시동 걸지 마. 지금이 좋아, 지금이. 난 자기랑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 자기는 뭐가 아쉬워? 아니 뭐 전혀 나도 뭐 그냥 당신이랑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뭐.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오히려 사이 안 좋아지는 커플이 훨씬 많아. 나 부담스러우니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마. 하고 제게 엄포를 내렸거든요. 속으로 서운하긴 했지만 관계에 있어서 그녀가 갑이었기에 그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녀 말대로 그 당시 우리 사이는 너무 좋았기에 더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서로 짝짝꿍이 맞아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엔 2번만 만날 땐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주말엔 각자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3년이 넘을 무렵 이미 저희들은 회사에서 소문이 난 공식 커플이 돼 있었고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던 그녀도 30이 넘으니 결혼 생각이 들었는지 같이 웨딩홀 보러 갈까? 하고 먼저 말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자 받아주면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쯤이었나? 원래 매년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해주는데 제가 일이 바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입사 후 한 번도 검진을 진행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TV 프로그램에서 한창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정자왕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친구놈들과 호프집에서 같이 보다가 한 놈이 야, 우리도 저거 해볼래? 제일 낮게 나오는 놈이 30만원어치 술 사기 어때?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 3놈이 우르르 모여 비뇨기과에 가서 정자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같이 들었는데 간호사쌤이 3분 같이 들어오지 마시고 각각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안 그런데 아무튼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환자분 혹시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네? 그게 그럼
정자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만 없는 건가요? 하고 몇 번이나 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밖으로 나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붙잡고 야 뭐래? 며칠에? 네가 제일 높대? 뭐야 왜 그래? 하면서 저를 붙잡고 물었지만 당연히 저는 괜한 소문이 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걱정보다도 당장 일주일 뒤에 있을 결혼식이 걱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이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 사실을 빨리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파탄내고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흘러 결혼식 당일이 왔고 저는 결혼식 전날 웨딩홀 근처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너는 애기 생각 있어? 아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임신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었더니 난 아직은 없는데? 뭐 언젠간 생기겠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왜? 아이 갖고 싶어?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 궁금해서. 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가 갖고 싶지 않다는 말에 한시름 났지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무정자증 사실을 숨긴 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면서도 말하지 못했죠. 신혼 초 아내와 너무 행복하게 보내느라 저도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죠. 아내와 매일 아침을 같이 먹고 출근도 같이 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아내와 저는 각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약속 있으면 따로 퇴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이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말마다 밖에 나가며 나 오늘 샵에 다녀올게. 머리도 좀 하고 운동도 해야겠다. 하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 예뻐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맞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1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워낙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저는 결혼을 했는데도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말이어도 회사 동료들이나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오늘 나랑 맥주 한잔 할 사람? 하고 카톡을 보내면 2-3명 정도가 답장을 해서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죠. 그럴 때마다 친한 동료들은 야, 너는 결혼도 한 놈이 왜 맨날 주말마다 와이프랑 안 놀고 우리를 불러내냐? 설마 와이프가 안 놀아줘? 하고 묻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엄청 바빠. 헬스랑 필라테스도 해야 되고 네일샵도 다녀야 되고 요즘은 무슨 요가에 빠져서 그거 하느라 주말 내내 밖에 있어.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찌나 관리를 하시는지 외롭다 외로워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친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말에 아내랑 뭐 좀 하려고 하면 아내는 밖으로 놔둘다 보니 항상 혼자였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이가 있었다면 아내가 날 혼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몇 번 출산에 대해 물었었지만 아내는 아직도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저 혼자 몰래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받았었는데 무정자증이라는 결과는 똑같았고 미세수정인지 뭔지를 하고 아내가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의 확률은 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 몸을 미치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위해 시험관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혼자 고민에 빠져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아침이었고 웬일인지 아내가 오늘은 아침 먹고 가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했어.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렸던 겁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정신없이 아침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을 무렵 아내가 제게 무언가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 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자 아내가 맞아. 나 임신했어 여보. 우리 부부에게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어. 하고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만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두 줄이잖아. 당신 이제 아빠야. 내가 너무 갑자기 놀래켰나?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 내가 생리 주기가 꼬박꼬박 맞는 편인데 이번 달엔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오더라고. 하고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임신 테스트기를 쳐다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당신 너무 귀엽다. 내가 많이 놀래켰구나. 하며 배를 잡고 웃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거실에서 나 이제 임산부니까 당신 마음껏 부려먹을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하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분명 큰 병원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면 자연 임신은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와 준 건지 아니면 설마 제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든 것들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비뇨기과에 가서 제 상태를 검진받고 자연 임신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단 1%의 확률만 있더라도 아내의 말을 믿어볼 생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면 아내에게 저 말고 딴 남자가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죠. 연애부터 결혼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내를 미행해 보기로 마음 먹었었죠. 그 후 아내가 임산부 요가센터에 등록을 하겠다며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저는 얼른 아내의 차를 뒤따라갔더니 아내가 간 곳은 요가센터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한 카페였습니다. 분명 들어갈 땐 혼자였는데 나올 때는 둘이 나오더군요. 그것도 저보다 새파랗게 어린 젊은 남자와 함께 말이죠. 전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기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제게 해줬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무슨 콩깍지가 쓰였는지 그런 말들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내를 붙잡고 그 애를 지우라고 나는 무정자증이라고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싶었는데 임신을 했다며 제 앞에서 매일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너무 화가 났고 딴 놈의 애를 품고 즐거워하는 아내 모습에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아내가 임신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으러 다니면서도 아내 앞에선 웃으며 아내를 대했죠. 그렇게 만삭이 된 아내는 출산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고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6시간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를 보러 들어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지만 혹시나 그 상간남의 얼굴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까 무섭기도 했고 출산 후 아내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병원쌤들이 의아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병원 위층의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그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죠. 당신은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데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 혹시 그런 거야? 아내가 출산하면 여자로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당신한테도 적용된 거야? 하면서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낮은 목소리로 내가 거길 왜 가? 내 애도 아닌데 하고 말했죠. 아내는 혼자 분노해서 제 말은 듣지도 못하고 뭐라는 거야?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면서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내가 그 애 새끼 낳는데 왜 들어가냐고. 내 애도 아니잖아. 너 양심 있으면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보나마나 뻔하겠지. 그 새끼 바람난 지혜미 닮아서 평생 바람이나 피우며 살겠지.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양심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하고 저는 바닥에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사진을 본 아내는 이 사진, 이 사람이랑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그냥 정말 잠깐일 뿐이야. 딱 거기까지라고.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진짜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여보, 당신 아이 아빠잖아. 우리 애 같이 키워야지.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진짜야. 그 남자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남자랑 여자가 모텔을 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너랑 나도 그랬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그렇게 떳떳하면 가족들이랑 회사 동료들한테 다 물어볼까? 그리고 그 애가 내 애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신하는데? 증거 있어? 억울해? 억울하면 친자 확인해와. 그럼 내 애라는 거 믿어줄게. 어차피 의미 없겠지만 네가 자신 있으면 친자 확인해서 나한테 갖고 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딱 한 달 줄게. 그럼 친자 확인할 시간은 되겠지? 해보고 내 애가 맞으면 이혼 소장 그 자리에서 찢어. 그럼 나 받아줄게. 근데 내 아들 아니면 이혼 소장 적어서 집으로 보내. 우린 그 자리에서 이혼할 거니까. 하고 저는 소장을 던지고 나왔죠.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도 보내지 않았고 친자 확인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산 휴가를 썼던 아내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저는 회사로 복귀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최대리는 왜 사직서를 낸 거야? 육아휴직 썼잖아. 혹시 뭐 복귀했을 때 불이익 받을까봐 그러는 건가? 설마 우리 사장님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구는 분 아닌 거 알잖아. 하고 제게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말이죠. 그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습니다. 문자는 딱 3글자. 미안해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인정하고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 듯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 쪽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기로 했고 제 친자식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인 걸 알았을 때 아내에게 바로 말을 했어야 했고 결혼의 선택권을 아내에게 줬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제가 그걸 얘기했다면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인지 다른 놈의 아이인지 확인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무정자증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해 제가 평생을 아내에게 그리고 남의 자식에게 묶여 살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로 회사의 아내의 만행에 대해 다 전부 소문이 났고 그래서 동종업계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혼 소장을 법원에 내는 날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 새파랗게 어린 상간놈은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내 혼자서 독박 육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창피하다면서 거의 아내를 내쫓다시피 해서 여지껏 허름한 단칸방 원룸에서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어서 그런지 행색이 많이 초라해 보였죠. 그나마 위자료는 장인어른이 탈탈 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연이 끝나게 되었죠. 만약 제가 혹시나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땐 솔직히 말해야겠죠. 그것마저도 사랑해주는 여자가 진짜 제 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막막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